자, 어디 해볼게요. 첫 번째 거에 34쪽에 수특 66에 뭐냐면, 거기에 뭐야 이게? 유산가가 있군요. 유산가. 그러면 수특 66쪽에 이제 유산가를 할 건데, 수특 66쪽에서 또는 EBS 전체에서 초점이 될 만한 걸 찾아볼게. EBS에서는요, 자연의 의미, 요걸 가지고 묶었어요. 자연의 의미, 요걸 가지고 수특 66쪽 뿐만 아니라 저쪽 뒤쪽에서도 갈래복합에도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다 총괄해서 한번 묶어볼게요. 자, 첫 번째, 자연의 의미. 첫 번째 자연은요, 연군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연군의 공간으로 나오는 것도 묶여 있어요. 연군의 공간이니까 연이 사모하다 연이죠. 사모하다 연이고, 군은 임금 군자니까 임금을 사모하는 공간이겠네. 그게 뭐가 나왔었냐면 맹사성이 썼던 뭘까요? 강호 사시사. 요게 딸랑 찍혔더라고요. 강호 사시사. 맹사성의 강호 사시사. 그러면 요거 끊으면 요래 끊으면 되겠지. 강호니까 그냥 자연인데 여기도 나왔잖아요. 여기도 자연이죠. 사시는 사계절이겠죠.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사계절 노래가 여기에 해당되겠네. 그럼 이건 연시조니까 사계절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나오는데 얘는 형식이 똑같다고 그랬죠. 형식이 시작이 어떻게 할 거냐면 강호해라고 시작해다가 초장에, 그 다음에 중장, 종장, 마지막에는 뭐냐면 역군은 이셨다. 이런 식으로 다 끝납니다. 봄도 강호에 역군이 셨다. 여름도 강호에 역군이 셨다. 가을, 겨울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러면 일단 요 강호는 자연이라고 얘기를 했고, 역군은 이셨다는 요렇게 끊어볼게요. 요렇게. 역은 또한 역자입니다. 또한 역자고, 임금 군자의 은혜 은자니까 요거는 임금의 은혜겠지. 그 다음에 이셨다는요, 감탄형어입니다. 이로구나 라는 감탄형어이야. 또한 임금의 은혜로구나,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초장에서 뭐 하냐면 강호에 뭐 미친 흥이 난다는 거, 이렇게 뭐 한가한 것도 임금의 은혜고요. 소일한 것,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가한 것도 막 이것도, 그 다음에 뭐 낚시하면서 소일함.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뭐 춥지 않아. 겨울 같은 거는 어떻게 해서 뭐 춥지 않은 것도 다 임금의 은혜야. 이런 식이야. 강호에 이렇게 한가한 것도 임금의 은혜요. 강호의 소일함도 임금의 은혜요. 강호에 춥지 않은 것도 임금의 은혜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왜 얘가 이렇게 얘기했냐? 자연이라 하면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 가을, 겨울은 늘 정해졌죠? 즉 이놈은 어떤 거야? 변함없습니다. 저 자연이라는 것은요, 늘 변함없습니다. 그렇듯이 임금도 봄에도 임금의 은혜, 여름에도 임금의 은혜, 가을, 겨울에도 임금의 은혜가 변함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변함없는 것처럼 임금의 은혜도 변함이 없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 하면 임금의 은혜를 돋보이게 하는 곳이겠죠. 임금의 은혜를 증명하는 공간이겠지. 그런 의미에서 연군의 공간이 하나 나왔고, 다음 두 번째는 아름다운 미적 공간으로서의 나왔어요. 미적 공간, 아름다운 미적 공간이래. 그래서 지금 수능완성 수특의 66쪽에 있던 우리 미상 선생의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유산가가 있는 거야. 유산가 같은 경우는요, 그냥 잡가, 가사 중에서 잡스러운 것도 온갖 잡스러운 걸 모았다 해서 그냥 잡가 정도로 해요. 잡가 정도로 칭한다는 건 국문학적으로 조금 그렇게 좋게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질적인 게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나 봐요. 어쨌든 간에. 자, 이거는 놀다 유자고요. 이거는 산인데 일종의 자연이겠죠? 여기서 산인데. 그럼 산에서 놀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것도 가사의 형식이니까 요것도 하면 우리 간쓸개 보시면요. 첫 번째 줄이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줄이 일종의 서사입니다. 내용을 한다면 내용적으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화란춘성이래요. 화란춘성이래. 꽃과 난초가 성을 이뤘대요. 봄에 성을 이뤘대요. 이거 꽃과 난초가 많이 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화란춘성이니 어쩌라는 거야. 이런 화란춘성에 우리 어디야? 놀러 가자. 산천 경계 구경 가세. 이런 정도가 서사의 내용 전부입니다. 꽃과 난초가 아주 가득 폈으니까 우리 산천 경계 구경 가자 이거죠. 그 다음 이제 본사. 본사는 1, 2, 2개 정도 해볼게요. 그 내용이 뭐 그렇게 아주 비유적인 표현이거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봄날에 화려한 경치가 나옵니다. 봄날에 무척 화려한 경치를 쫙 나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봄산, 봄에 있는 봄산과 그 다음에 폭포의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폭포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봄이 아름답다 이런 정도겠죠. 우리 간쓸개 요번 호 간쓸개에서는 어디까지만 나왔냐면 여기 본사 1까지만 나왔네. 폭포 아름다움 하는 것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EBS에는 전체가 다 나와서 내용은 크게 없어요. 그 다음 이제 결사. 마지막 구에는 일출 해가 뜨고요. 그 다음에 해가 칩니다. 낙조. 일출 낙조야. 오늘 해가 뜨는 모습이 아름답거든요. 내일 가면 그 해 뜨는 모습이 좀 뭔가 좀 다른 것 같대요. 모레도 좀 다른 것 같고요. 마찬가지야. 해가 지는 모습도 오늘의 경치도 멋졌거든요. 내일은 조금 더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해는 뭐냐면 그 경계가 무궁하여라. 경계 무궁하여라. 그러니까 무궁하다는 건 많다는 얘기잖아. 그 경치가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이런 정도. 이런 정도가 바로 유산가의 내용이라면, 그러면 이런 미적 공간에 해당되는 게 저쪽 뒤에 갈래복합 8인가 거기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뭐 있더라? 정극이네. 뭐가 나왔냐면 상춘곡이 또 나왔어요. 상춘곡 갈래복합 8 정도니까 페이지는 잘 모르겠고요. 거기에 보면서 상춘곡이 좀 나왔어요. 둘 다 공통점은 자연을 미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점에서 공통입니다. 상춘이란 말 자체는요, 봄을 즐기다라고 그랬죠. 얘는 봄을 즐기다 이런 정도라고 했습니다. 봄을 즐기다. 그래서 요도 가사니까 서사, 본사, 결사를 좀 정리를 하면 서사가 뭐였냐면, 어이구 홍진에 묻혀있는 사람들아, 붉을 홍자에 먼지 진짜라고 그랬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속세를 의미합니다. 원래는 불교 용어긴 한데 속세야. 나는 이 홍진, 이 속세를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난 지금 어디 있는데? 산림에 묻혀 있답니다. 그러면 산림은 매산자의 수풀림자입니다. 즉 여기서는 자연을 의미해. 그러니까 나는 이 산림에 묻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요. 홍진에 있는 너네들은 잘 몰라. 나가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내가 지금 모든 자연을 내가 다 가진 것 같대요. 그럼 뭐냐면 바로 풍월주인 된 듯하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풍월이니까 바람과 달인데 그냥 자연의 주인이 된 듯합니다. 이런 거네. 봄의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네. 자, 요놈은 전국의 상춘곡 요놈은 가사니까 뼈대만 외우는 거야. 아까 유산가도 긴 내용이지만 요 뼈대만 추려서 머릿속에 지금 집어넣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본사. 이제 봄을 좀 즐기러 한번 가볼게요. 봄을 즐기러. 나는 원래 어디 있냐면 수간목옥에 있었습니다. 수간목. 본사. 나는 수간목에 있었어요. 수간목. 모옥. 자, 거기에 우리가 모자 들어가면 이거 우리 초가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자 들어가면 무조건 초가집인데 보통은 시에서 초가집은 가난을 지칭하긴 하는데 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초가집이지만 무척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수간목 자체를 내가 무척 행복해합니다.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봄을 즐기러 이동할 겁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 앞에 정자 앞으로 나가봐요. 근데 정자 앞으로 나가봤더니 거기도 너무 아름다운 거야. 무척 행복해요. 다시 정자 앞에서 또 한 번 이동을 할 겁니다. 조금 넓혀야겠다. 약 이 정도 넓히면 자, 정자 앞에서 조금 더 걸었어요. 어디 가냐면 시냇가로 가봅니다. 시냇가. 그래서 시냇가로 갔더니 그 시냇가에서도 너무 아름다운 거야. 계속 만족감입니다. 즉 만족감은 만족한 상태에서 또 만족, 또 만족한 상태에서 또 만족이야. 그러니까 만족감은 점점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 가냐면 이 봉두, 산봉우리로 올라가요. 산봉우리로 올라갔더니 거기도 무척 만족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나의 만족의 정도는 점점점 커집니다. 이게 본사 끝. 그러면 얘는 수간목에서 지금 봉두로 이동하고 있는데 얘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죠. 이동에 따른 전개야. 가사는 시처럼 운율을 물어보거나 이런 거 안 나와요. 내용을 물어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건 내용 전개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느냐 이런 게 물어보면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예요. 이렇게 땅땅 하면 됩니다. 조금 공간을 좀 세분화시켜 보면 수간목보단 정자가 크고요. 정자보단 시냇가가 훨씬 크고요. 시냇가보단 봉두, 산봉우리. 산봉우리가 훨씬 크겠지. 그러니까 좀 세분화시키면 좁은 공간에서 어디로? 아주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홍진에서 수간목, 홍진에서 정자. 그러면 점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홍진과 멀어지고 있으니까 속세를 벗어나는 거니까 탈 속의 공간이겠다. 점점점 속세를 벗어나는 거니까 벗어날 탈자를 써서 탈 속의 공간이겠네. 자, 다시 결사, 서사, 분사, 결사. 홍진에 있는 사람들, 속세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부귀와 공명을 되게 좋아합니다. 부귀와 공명을. 부귀는 돈이고요. 공명은 지위입니다. 뭐 사장, 과장 이런 거. 근데 이 자연 속에서는 이런 게 다 헛된 거야. 필요 없어요. 아니 자연은 구경하는데 뭐 과장님이 더 자연을 더 잘 볼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 내 친구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 청풍명월 정도만 있으면 된대요. 청풍명월이니까 뭐 시원한 바람과 달이야. 즉 자연이죠. 그냥 자연. 이 청풍명월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청풍명월이 있는 이곳에서 늘 난 한평생 행복하게 지낸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100년, 꼭 100년이 아니라 늘 100년 행락을 누릴 겁니다. 즐겁게 100년 동안 한평생 행복하게 살 거예요. 이런 정도. 우리나라의 최초의 가사에 해당되는 거야. 자, 미적 공간을 얘기한 거고, 이제 차이점을 얘기하면 둘 간의 공통점은 미적 공간입니다. 그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이런 곳이죠.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은 이 공통점에는 어떤 미적 공간이기도 하고 완상, 이 자연이라는 것이 행복한데 완상의 공간입니다. 완상의 공간. 완상은 천천히 감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산가와 정극인의 성춘곡은 모두 다 뭐야? 미적 공간이기도 하면서 완상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대하는 자세가 좀 다르긴 해요. 유산가 같은 경우는 그 자연의 완상의 대상이긴 하지만 아주 그냥 즐기면 됩니다. 유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얘가 유산가가.
하지만 정극인의 상충곡 같은 건 좀 태도가 달라요. 즉 도를 닦는 안빈낙도의 태도입니다. 가난하지만 나 도 닦기 딱 좋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까 유산가는 아예 놀아보세 이런 거였다면 안빈낙도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이런 자연 속에서 또는 한가한 자연 속에서 나 도 닦기 참 좋은 날일세 이런 게 상충곡이라면 유산가는 날씨 좋네 놀러가지 가자 이런 정도. 자, 요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삶의 이치를 가르치는 곳 이런 의미입니다. 즉 자연 속에서 인간이 어떤 깨달음을 얻거나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게 나왔던 게 뭐냐면 장유가 썼던 뭐이 나왔냐면 공목설이 거기에 딱 실렸어요.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되겠지? 자, 공목이라는 건 구부러진 나무를 얘기하고요. 이건 설이죠. 설이라는 건 어떤 거야?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고전 수필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지? 그지? 이 내용은 어떤 게 나오냐면 장생과 그 다음에 장자가 조금 생각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장생은 세모를 칠 건데 나쁜 놈이라는 얘기 아니라 일반적인 사고를 하는 애야. 얘가 일반적인 사고를 하는 애가 장생이고 한이에 조금 촉한다. 그 다음에 조용히 빼간다. 두 번째 장자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를 칠게요. 얘가 글쓴이, 장유, 자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창의적 사고를 하는 요거겠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요런 면으로 나눠볼게요. 자, 장생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얘는 나무의 본성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는 고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무는 구부러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새벽에 이슬을 받고 햇빛을 쬐고 누구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인간은 좀 달라요. 인간은 이 장생은요 윤사나 이럴 때 배우면 성선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원래 선한 놈입니다. 근데 주변에서 나쁜 놈들이 걔를 어떻게 유혹하면 사람이 어떻게 선한 사람이 악하게 변해. 그래서 성선설이거든요. 근데 나무 같은 경우는 인간처럼 원래 인간은 원래 선한 놈, 나무는 원래 고든 거야. 근데 인간은 옆에서 해코지하는 놈이 있으니까 악해질 수 있지만 나무는 해코지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휘어서는 안 되는데 왜 휘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장자가 네 말에 내가 동조도 하고 한편은 좀 틀린 것도 있어서 좀 지적을 한번 해보겠대. 장자는 장생처럼 인간은 성선하다는 거,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는 것은 인정. 하지만 너와 좀 다른 게 있는데 나무의 본성인 경우에는 나는 너처럼 곧다라고 보지 않는데요. 뭐냐면 곧을 수도 있고요, 굽을 수도 있대요.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라는 것은 너처럼 똑같이 나도 인정. 하지만 나무는요, 곧을 수도 있고 굽을 수도 있어. 그런 면에서 너와 나의 어떤 생각은 좀 다르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 어떤 초보 목수라고 해도 어때요? 초보 목수라 해도 곧은 나무만 쓰고 구부러진 나무는 안 쓰잖아. 우리가 밥상을 만드는데 평평해야 되지, 밥상이 이렇게 구부러졌으면 거기다 밥을 넣고 먹겠냐? 그러니까 초보 목수는 안 써요. 자, 목수는 어떻게 써? 곧은 나무만 사용을 하지요. 사용을 해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 인간 세상에서는 곧은 인간이라면 선한 놈이죠. 선한 놈. 구부러진 인간이라면 악한 놈이잖아. 근데 뭐냐면 바로 구부러진 인간, 그죠? 구부러진 사람이 오히려 등용된대요. 자,
그래서 자연은 이제 뭐다? 삶의 이치를 가르치는 그런 공간으로 나왔던 거 하나 슬쩍 체크. 그 다음 이제 지우고. 자, 요번엔 뭘 해볼 거냐면 거기에 다에 최명길의 춘설유감이라는 한시가 있네? 요거 한번 슬쩍 달아볼게요. 최명길의 춘설유감이라는 게 실렸는데 한시가 이 최명길의 춘설유감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떡밥이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거 괜히 수업하는 거야. 얘를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얘를 떡밥으로 깔아놓고 딴 거 설명하고 싶어서 이거 하는 거야. 일단 설명을 할게. 춘설이죠? 그죠? 봄에 눈이 내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감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럼 결국 굳이 해석하라면 봄날에 눈을 보고 뭐 이런 정도 되겠지. 그죠? 봄날에 눈을 보고 이런 정도. 최명길이는 어떤 놈이냐면 병자호란 당시에 뭐냐면 그 청과 조류하자는 사람이 바로 최명길이었고요. 결사항전을 하자는 애가 김상헌이었어요. 그 중에서 이 최명길은 교류하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병자호란은 왜 일어나냐면 명나라가 있었고 명나라 다음에 후금이 이렇게 막 티격태격 싸웠잖아. 후금. 그래서 이 후금이 이 조선에 얘기합니다. 야, 니네 우리 형제 연을 맺자. 우리 형제 관계 형제 연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조선은 어떻게 써? 친명 배금 정책이죠. 명나라와 친하지만 후금, 금나라와 난 친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제 관계를 맺자라는 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정묘호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후금이 청나라로 바꾸죠. 이름을 바꿔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명나라를 쳐버리죠. 명나라를 치러 가기 직전에 먼저 어떻게 해서 조선한테 이제 안 입고 온 거지. 만약에 이 청나라가 바로 어떻게 했어요? 그 명나라와 전쟁을 하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중간에 끼어들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조선을 정리하고자 했던 거야. 그래서 일으킨 게 뭐야? 그게 병자호란입니다. 근데 이제 후금 이 청나라는 수군이 없잖아. 바다가 없잖아. 배가 없죠? 그래서 먼저 소현세자나 복림대군은 강화도로 피신을 했어요. 강화도. 그래서 얘도 강화도로 피신하려고 했는데 못 가요. 이 청나라 애들이 너무 빨리 왔어. 그래서 어디로 숨어? 어디? 남한산성으로 숨었다. 그거 있었죠? 그때 화친을 맺자. 교류하자가 바로 최명길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중에 이 최명길은요, 김상헌은 누구한테 끌려가냐면 청나라한테 끌려갑니다. 용골대한테 끌려가요. 근데 원래 최명길은 청나라를 도와줬으니까 안 끌려가야 되는데 뭐가 들통나냐면 명나라와 뒤에서 교신을 맺다가 들통나요. 그래서 얘도 끌려가요. 한 2년간 청나라에 잡혀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청나라에 잡혀간 상태입니다. 2역에서 다른 지역이겠죠? 2역이라는 건 다른 지역이죠. 조선이 아니니까 지금 청나라에 있는 겁니다. 지금 청나라의 선양이라는 곳에 있어요. 지금은 한다면 북경 정도 될 것 같아. 2역에서 봄을 맞으나 봄인 줄 모르다가 봄인 줄 모른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10번 보기 박스에서 설명을 살짝 해줬는데 이 선양이라는 지역은 봄에도 눈이 내린대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봄이면 눈이 내리는 경우가 아주 드문 현상이죠. 얘는 늘 내린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써? 봄인 줄 모르는 거야. 눈이 왔는데 왜 봄이지? 이러고 생각하는 거야. 아침결에 눈송이 새로 날리는 것을 놀라며 봤습니다. 눈송이의 세모를 한번 쳐볼게요. 뜻밖의 어떤 시련이죠. 봄에 왜 눈이 내리지? 뭐 이런 식이야. 외물의 변화에 즐거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지니 외물의 변화에 즐거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겠다고요. 내가 비록 청나라에 잡혀왔으나 이런 거 갖고 내가 슬퍼하거나 이러지 않겠대요. 그럼 일종의 모든 걸 초연한 마음, 모든 걸 다 통달한 마음을 갖고 싶은 거야. 마음 나 흔들리지 않아. 이까짓 거에. 왠지 알아요? 봄날의 기운은 원래 봄의 기운은 진정한 봄은 분명히 이 몸 안에 있거든요.
바깥에 눈이 오든 말든 상관없어. 내 마음속엔 봄이 있거든요. 뭐 이런 얘기인가 봐. 자, 그러면 이거 한시니까 우리가 정리하기가 좀 살짝 어렵긴 한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나는 2역에서의 봄입니다. 2역에서의 봄. 근데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봄이 아니에요. 왜냐면 뭐가 내리고 있냐면 걔가 눈송이가 날리고 있다고 그랬잖아. 눈송이가 날리는 걸 봤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의 진정한 봄은 아닌 겁니다. 2역에서의 봄은 왠지 내가 생각하는 봄이 아니야. 그러면 반대로 진정한 봄은 뭐냐?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봄은 어디에 있어? 이미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죠. 내 마음 속에 있구나. 이런 얘기야. 즉 여기서 봄이라는 건 일종의 희망이라면 나 희망이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최명길의 춘설 유감을 가져온 이유는 현대소설 작품 하나를 연결을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 거야. 현대소설 작품 하나를. 최명길과 관련된 현대소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고전소설이 아니라 현대소설입니다. 옛날 얘기를 현대화시킨 거야. 자, 여기서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일종의 영화로도 나왔어요. 김상헌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지금 저 위에 있는 최명길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둘 다 얘네들이 의견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좋고 나쁨이 아니라 의견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의미로 삼각형과 역삼각형을 칠게요. 누가 좋은 놈인지 누가 나쁜 놈인지는 소설을 읽고 독자가 판단하게끔 하는 거야 지금. 김상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주전파입니다. 자, 뭐냐면 전쟁을 해야 한다. 지금 그 김상헌의 입장에선, 조선의 입장에선 청나라는 건 오랑캐잖아. 오랑캐가 있는데 당연히 싸워야죠. 자존심 없어? 싸워야지. 이런 애라면 최명길은 주화파입니다. 주화파. 여기 화는 뭐냐면 화친. 싸우지 말자. 화친을 맺자. 청나라가 우리보다 힘이 세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써? 싸울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전쟁을 한다 이 말에서는 자, 명분과 실리가 있다면, 실제 이익이 있다면 전쟁을 치르라는 건 오랑캐잖아 저건. 싸워야지. 이런 의미라면 여기서 화친을 맺자 이런 얘기는 명분과 실리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오랑캐에게 항복한다. 그래, 쪽팔려. 명분상. 하지만 나라가 망하진 않잖아.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실리를 추구하는 거죠. 완벽하게 다르네. 요 사이에서 인조가 결정을 못합니다. 뭐가 맞는지 잘 모르는 거야. 요 사이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전쟁 갖고 싸우는 거야. 싸울까 말까. 그 다음에 이제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싸워요. 둘이. 의견이 좀 달라요. 자, 김상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내가 만약에 네 말대로 화친을 맺어서 산다고 치자. 그러면 쪽팔린 거잖아. 그죠? 그건 뭐냐면 욕된 삶이야. 쪽팔리다고요. 요즘 말로 한다면 쪽팔린 거잖아. 그죠? 그 욕된 삶을 사는 건 야이씨 그거는 차라리 죽음과 별반 다르지 않아. 똑같은 겁니다. 욕되게 사느니 죽는 게 나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의롭게 죽자. 전쟁을 치러서 이길지 질지는 모르겠지만 의롭게 죽자. 전쟁하지 않아서 우리가 살았다고 해서 그렇게 욕되게 사느니 그건 죽음이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얘는 아니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죽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살아야 한대요. 어떻게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기보다는 살아야 향후에 무슨 일을 또 도모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는 철저하게 실리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고 김상헌은 이쪽에 명분을 중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와 이익, 의로움과 이익. 의로움과 이익을 가지고도 또 싸웁니다.
자, 그래서 이 김상원 같은 경우는 네 말 맞따라 화친을 맺는다라는 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거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요. 화친을 맺어서 오랑캐와 우리가 슬기롭게 지낸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도 없다. 이건 의로움도 아니고 이익도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얘는 그럼 당신 말대로 전쟁을 치른다라는 건 어떤 거냐? 전쟁을 치는 건 네 말대로 의로움을 추구하는 건 맞아요. 그죠? 오랑캐에게 비굴하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의로움을 추구하는 건 맞아. 하지만 전쟁을 치면 죽을 거거든요. 그럼 뭐가 없어? 이익이 없잖니. 그러니까 어떡하자? 바로 화친을 맺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인조는 선택을 못해요. 못하다가 최명길이 이제 항복무술을 써옵니다. 항복무술을 써왔더니 어떻게 써? 김상원은 그걸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복무술을 다 찢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최명길이 어떻게 써? 다시 그 항복무술을 붙입니다. 붙이면 되지 뭐 이런 거야. 그래서 김상원은 우리 역사책에서 김상원은 어떻게 나오냐면 화친을 맺지 않아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옆에 신하들이 말려요. 옆에 친구들이 말려요. 그래서 죽지 않고 용골대와 함께 청나라로 끌려가요. 소현세자 복림대군가. 근데 이게 영화화 됐죠? 영화에서는 김상원이 자살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거는 영화 또는 소설에서고 소설은 꾸며진 거잖아. 역사 속에서 김상원은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친구들이 말려서 죽지 않아요. 근데 소설 속에서는 김상원이 자살합니다. 영화에서는 자살해요. 그 다음 이 글의 제목은 뭘까요? 결국 인조는 용골대에게 어떻게 했어요? 군신의 예를 맺죠? 그래서 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우리가 파란색 옷을 입어요. 파란색 옷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지칭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인조가 파란색 옷을 입고 나가서 절을 합니다. 이게 제목이 뭐야? 소설입니다. 뭐야? 자, 요건 바로 김훈이라는 사람이 썼고요. 바로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이고 요거는 문학책에 3종에 걸쳐서 나옵니다. 3종에 걸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알아두시고 올해 EBS에는 나오진 않지만 현대소설의 경우는 어떻게 써요? 주제가 일치하는 게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죠? 전쟁과 전후소설 이런 것들 많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그와 연결시켜서 김훈의 남한산성도 한번 봐보자. 어차피 요 최명길의 춘설유감 나온 김에 같이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봤어. 자, 그러면 자, 수특 66과 관계된 걸 해봤다면 요번엔 수능완성 143과 연결된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간슬계로는요, 간슬계로는 38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요걸 좀 해볼 건데 여기는 여기 38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여기에. 자, 일단 38을 먼저 해볼게요. 38 해봤더니 뭐냐면 2휘 1에 저곡 전가 팔곡이라는 게 실렸네요. 자, 이휘일이라는 사람은 17세기 사람입니다. 1600 몇 년대 그 정도 때의 사람입니다. 근데 얘는 성리학자랍니다. 조선시대의 대단한 성리학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리학자면 관직에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고향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대요. 관직을 다 안 했대요. 관직에 오르지 않아요. 오르지 않고 고향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 고향이 어딘데? 저곡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고향에서 생을 마감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도대체 그 고향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뭐냐면 저곡이라는 곳입니다. 저곡. 그러면 저곡은 지명이란 얘기였고 전가니까 농촌집이겠죠? 농촌집의 팔곡이겠죠? 그죠? 농가에서의
농가에서의 노래 이런 정도겠지, 그죠? 굳이 해석하자면 저곡 지역의 농가에서의 8가지 노래 이런 거겠죠. 굳이 해석하자면. 자, 그래. 그러면 자, 요 저곡 전가 팔곡은 8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자, 한 내용상 3가지로 좀 끊어집니다. 내용상 3가지로. 전체적인 거는 농촌의 어떤 그 전경, 농촌의 모습과 농민의 노고 이런 게 나오고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제 첫 번째 수에서 뭐가 나올 거냐면 화자의 소망을 제시합니다. 화자의 소망을 제시해요. 아마 소망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농촌의 일을 언급합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농촌의 일이죠. 농촌의 일들을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야 할 일들을 나열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 춘, 하, 추, 동이겠죠. 추나 추동에 각각 할 일들을 막 쭉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총 8곡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4개, 하나, 이거 하나야. 그러면 5개니까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잖아. 요번에는 농촌의 일과 하루하루 농촌의 일과가 제시됩니다. 하루. 그러면 농촌의 일과는 아까 어떻게 될 거냐면 새벽 신, 그 다음에 오, 점심, 오, 그 다음에 석, 저녁. 그래서 신, 오, 석이 나옵니다. 이거는 새벽 신자고요. 그 다음에 점심 오, 낮오, 낮오. 이거는 저녁 석자입니다. 자, 그러면 자 1수부터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1수부터. 그럼 우리 간슬개를 보셔도 좋고요. 수능완성 143을 줘도 좋고요. 세상에 버린 몸이 세상이 버렸다. 얘는 평생 관직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에 버린 몸 거기다 세모를 치고 견무에서 늙어가니 견무는요 밭견자입니다. 그러니까 견무 그냥 동그라미 그냥 자연 그냥 시골 이렇게 하자. 시골에서 늙어가니 바깥일은 난 모르겠고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 이 중에 우국성심은 나라를 위한 것은 연풍을 원합니다. 풍년은 해마다 풍년이 오기를 원해요. 이런 얘기였네.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견무에 있대요. 견무는 그냥 시골이라고 하자. 시골. 여기를 내가 지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 세상에 버린 몸이 바깥일을 모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바깥일이 내가 생각할 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깥일은 얘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모른대요. 모르고 이렇게 했었죠. 그 말에는 뭐 잊어버리고 이거자. 잊어버리고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뭐야. 내가 원하는 거 그 시골에서 연풍 해마다 풍년입니다. 연풍을 원합니다. 이런 거였네. 그러니까 요 1수가 바로 뭐겠어? 여기 화자의 소망을 제시하는 여기였습니다. 요게 바로 제 1수였습니다. 다음 2수. 농인이 농인이 와 이르되 봄이 왔어요. 밭에 가요. 농부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일종의 대화체네. 앞집에 소보 잡고 뒷집에 따볼 내네. 소보와 따보는 그냥 농기계. 대꾸법이네. 앞집에 뒷집에 소보 잡고 따보 나네. 농기구 들고 가자. 두어라. 내 집부터 하랴. 남부터 하니 더욱 좋습니다. 남의 일 먼저 도와주고 내일 하고 이건가 봐. 서로 상부상조하자 뭐 이런 얘기인가 봐. 이수에서는 농인 즉 농부가 바로 화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밭에 가자라고 얘기하네. 밭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그래서 뭐 할 건데? 이제 너의 논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내 것도 하고 이건 거잖아.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뭐 하자는 얘기야?
상부, 상조 합시다. 이런 얘기죠. 직접적으로 상부, 상조란 말은 없으니까 가로는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노동을 뭐 고통스러워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지. 그죠? 밭에 가서 일하는 요것들을요,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수. 삼수.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봄이군요. 봄에는 밭일을 해야 하나 봐요. 여름날 더운 적에 달구어진 땅입니다. 단땅, 달구어진 땅. 달구어진 땅이 불 같구나. 이거 은유법이겠죠. 뜨거워요, 더워요. 밭고랑 매자니 땀이 흘러 땅에 떨어집니다. 밭고랑 매는데 땀이 흘러서 밭에 떨어졌나 봐. 어사와 감탄사입니다. 야후! 임립신고는 뭐냐면 그냥 농부의 피땀이라고 하자. 농부의 피땀을 어느 분이 알으실까? 이겁니다. 그러면 얘 이런 식이야. 자, 여름 농사 지어라, 얘들아, 신하들아, 여름 농사 지어라.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직접 가서 짓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거기에 임립신고라고 나왔죠? 임립신고라는 얘기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죠? 요것은 직접 농사를 짓는 건데, 이것은 직접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부심을 내는 겁니다. 야, 내가 직접 농사 졌더니 아이고 상쾌하구나,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임립신고는 긍정의 어입니다. 그럼 조선 전기의 사람하고는 좀 다르네. 조선 전기 시대의 양반들은 어때요? 여봐라, 밭을 일구어라, 이런 거였다면 얘는 17세기야. 그죠? 아까 이휘일은 17세기 사람이라 했잖아. 내가 직접 일을 했더니 아이고 시원해, 이거잖아. 그러니까 노동을 어떻게 해서 직접 참여하는 거네. 요게 여름입니다. 그 다음 사수. 당연히 이제 가을이 오겠지. 당연히 가을에, 아예 가을이라고 썼네. 곡식을 보니, 이 곡식은 뭘까? 여름에 내가 임립신고해서 나온 놈이겠지. 그죠? 땀 흘려서 만든 놈일 거 아니냐. 그럼 곡식 동그라미. 곡식을 보니 좋음도 좋구나. 내 힘으로 이룬 것이, 그 내 힘으로 이룬 것, 그게 임립신고라고요. 아까 위에 있던. 먹어도 마시로구나. 이 밖에 천사만종을 부러워 못하겠느냐. 하하, 그러면 나는 곡식은 내가 여름에 아주 땀을 흘려서 만드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곡식은 내 때가 직접 땀을 흘려서 만든 거니까 이걸 되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나는 천사만종이래요. 이런 속세에서의 어떤 벼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얘가 부럽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제모죠. 얘는 뭐 하냐면 나는 이거 부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곡식은 어떻게 하겠어? 내가 직접 이뤘더니 먹어도 맛있다고 그랬죠. 그죠? 내 힘으로 이룬 거죠. 내 힘으로 이룬 것이야. 그래서 되게 만족하고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임립신고해서 나온 게 뭐야? 여기 나온 게 요 놈이죠. 그죠? 다음 오수. 겨울이겠지. 밤에는 새끼 꼬고 낮에는 띠풀을 메어. 아하, 요 오수가 EBS에는 안 나온 겁니다. 여기 안 나왔어요. 별 내용 없어요. 밤에는 새끼 꼬고요, 낮에는 띠풀을 메어 초가집 잡아매고 농기를 좀 손보아라. 겨울에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초가집을 보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기구 손질을 하셔야 되네. 즉 초가집이라든가 농기구 같은 걸 손질해야 하나 봐요. 이게 겨울 일인가 봐. 내년에 봄이 온다 그는 결에 종사하거라. 결에 종사한다? 일을 따른다? 그냥 농사 짓는다. 봄이 왔으면 바로 일하러 가세, 이런 거야. 그러니까 봄이 오면 바로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봄 농사를 준비하는군요. 결국 이 말은 봄 농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겨울이었군요.
그럼 지금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여기 계절의 변화에 따른 농촌의 일, 추나 초동이야. 그러면 이제 농촌의 일과가 나와야겠죠? 육수부터 이제 농촌의 하루가 나와야겠지. 아까 새벽이라고 그랬죠? 이거 새벽이라고 그랬죠? 새벽. 이때는 뭐 하나 한번 볼게요. 우리 책에는 없네. 그죠? 자, 새벽에 이슬이 있습니다. 새벽에 이슬이 싹 있는 거야. 살랑살랑 이슬이 있는 거야. 근데 얘는 곡식에 이슬을 받으면 물을 공급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써? 곡식이 어떻게 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이슬을 받으면 곡식의 성장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 얼마나 성장하는지 나가보세,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 뭐야? 일하러 가자. 아침에 새벽에 되면 새벽에 일하러 가야지, 이 얘기가 처음이고, 그 다음에 칠수는 오라고 했죠. 오는 점심 오자라고 그랬죠. 점심 오자입니다. 그래서 뭐 점심에 자면 오침을 줘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일을 해요. 일을 하면 어떻게 써? 화자가 이제 뭐 한다면 농부에게 뭘 준비해 줄 거냐면 새참. 자, 열심히 일한 사람들 드셔야죠. 새참 나갑니다. 그 전에 내가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맛있나? 이겁니다. 나부터 먹겠다는 게 아니라 맛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거. 그 다음 하루에 8수 석입니다. 석은 저녁 석자입니다. 저녁 석자인데, 요번에는 저녁에는 뭐 할 거냐면, 이제 해가 집니다. 해가 집니다. 저녁이 되니까 이제 해가 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써? 집으로 돌아와야죠. 일터에 나갔다가, 새벽까지 나갔다가, 열심히 일하고 새참 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뭐냐면, 이제 집으로 가자! 달빛을 받으며 갑시다! 달빛을 받으며 집으로! 이런 내용이 쓱 나오더라. 잘렸네. 자, 그러면 저곡, 전갑, 팔곡에 보시면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왔었죠.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농촌에서 할 일들, 그 다음에 농촌의 일과 이런 게 나왔잖아. 와, 그와 정말 유사한 것이 또 있어요. 6, 9월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패턴이 현대시와 고전시는 하나는 EBS랑 정확하게 일치를 시켜놓고 하나는 작가 연계, 하나는 주제 연결시키잖아. 그러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제 연계된 걸 한번 찾아볼게요. 뭐 있냐면 이가 썼어요. 요거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였냐면 농촌에서의 추나추동 계절별로 그 다음에 하루의 일과가 나옵니다. 자, 내용상 끊어볼게요. 내용상 3개. 첫 번째는요, 얘는 뭐 할 거냐면 학문 수양을 다짐합니다. 학문 수양을 다짐하는 내용이 첫 번째에 나와. 그게 뭐냐면 무의를 상상하며 뭐 하자? 학주자하세. 학주자 하세 이렇게 나옵니다. 학주자는 배우자, 주자의 학문을 배우자 이런 거죠. 성리학이죠, 그죠? 무의라는 것은요, 중국에 학자들이 가장 많이 있었던 그런 곳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학자들이 많은 곳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성리학 한번 배워보세, 뭐 이런 정도. 그다음 내용은 그 다음에 사계절을 언급해 볼게요. 여기서의 자연은 학문 수양하기 좋은 자연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학문 수양이 좋은 곳이야. 자, 그러면 사계절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봄에는요, 늦봄에 뭐가 피냐면, 늦봄에 화암은 꽃바위, 바위 위에 꽃이 폈나봐.
그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자연의 지금 아름다운 경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요거는 제 2곡입니다. 얘가 1곡이었다면 총 9개가 나옵니다. 얘가 2곡이었습니다. 봄이 아름다워요. 이렇게 봄에 아름답다는 건 뭐 얘기하고 싶으냐면 야, 공부하기 딱 좋은 곳 아니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야. 다시 여름으로 가볼게요. 여름. 자, 여름에는 녹음이 짙어요. 짙은. 녹음이라는 것은 뭐야? 푸르름이죠. 여름 같은 경우는 나뭇잎이라든가 잎사귀라는 게 막 자라잖아. 녹색이 많아지잖아. 그래서 뭐냐면 녹음 짙은 취병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암, 꽃이 핀 그 바위가 아름답다라는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왜 하고 싶으냐면 공부하기 딱 좋은 곳이야, 뭐 이런 거야. 그러면 취병은 뭐냐면 이건 절벽입니다. 절벽. 그냥 우리가 쉽게 절벽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가 막 자라나고 여기가 아름다운 뭐 나무가 이렇게 울창하고 여기에 아름다운 절벽이 딱 있는 거야.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런 데서 공부하면 공부 정말 잘 될 텐데 이거야. 역시 마찬가지로 이곳은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예편상 얘가 3곡입니다. 근데 이게 몇 곡이냐 그건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전체 학문 수양에 대한 다짐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아름다운 경치, 하루의 아름다운 경치가 나오겠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가을은 뭐니 해도 서리가 내리잖아. 근데 서리가 딱 내렸더니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단풍들이 막 져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풍암입니다. 단풍이 가득한 바위 같은 게 있대요. 저런 곳에서 공부 좀 하면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참고로 7곡입니다. 7번째 거. 그다음 겨울. 자, 겨울에는 기암 바위와 돌이 있어요. 기암괴석이 있는데 겨울에는 뭐니 해도 어떻게 써요? 그 눈이 내리죠. 기암괴석의 눈이 쌓여 있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참고로 요 놈은 9곡입니다. 9번째. 아까처럼 순서대로, 계절 순서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섞여서 내용으로 좀 파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이제 하루가 나오죠. 하루가 나올 건데, 요 하루는 어디냐면, 지금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총 9개입니다. 그래서 4개 단계로 나눠. 아까는 신, 오, 석 3단계잖아. 요번엔 4단계입니다. 자, 하루인데, 아침입니다. 아침이 밝아요. 아침 햇살이 장난 아닙니다. 아침 햇살이 장난 아닙니다. 이 1곡이 아니고 여기는 전체 소개고 여기가 바로 1곡입니다. 저건 앞에는 전체 소개. 아침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 장난 아니야. 아침에 그 햇살이요. 눈부신 듯 하면서 너무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이제 낮이 됩니다. 낮. 아침이 됐고 낮이 돼야겠죠? 자, 뭐냐면 조용한 듯 하면서도 소세한 은병입니다. 은은한 절벽이 보여요. 그러면 병풍 정도 할까? 은병? 병풍 정도 하자. 병풍 같은 자연 이런 정도 하자. 그러니까 여기도 되게 은근하게 병풍처럼 모여 있거든요. 조용하면서도 아름답대요. 얘는 5곡. 그 다음 저녁. 자, 저녁에는 2개입니다. 4곡 하고요. 4번째에서는 뭐가 얘기할 거냐면 해가 납니다. 4곡에선 해가 나요. 낮이니까 당연히 해가 있겠지, 그지? 그 해가 너무 해가 있는데 그 해가 딱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저물어요. 저물다 할까? 저문 송에 소나무 낭떠러지.
낭떠러지. 소나무 같은 절벽 같은 데 있나 봐. 절벽 같은 데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해가 지면서 딱 배경이 다 아름다운 거야.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해가 있었는데 해가 지면서 저물어지면서 소나무 낭떠러지. 소나무가 이런 절벽 같은 데 달려있나 보죠. 와, 장난 아니야. 아름다워요. 이런 거. 그 다음에 6곡. 6번째는 그때 황혼에는요, 황혼 무렵 낚시가 잘 되나 봐. 조협은 낚시. 이때 또 낚시하는 게 또 제맛인가 봐요. 그래서 요 조협하는 그 아름다움. 그 다음 달밤. 깜깜한 밤입니다. 이제 달만 떴어요. 당연히 팔곡이겠고요. 팔곡. 자, 여기는 뭐가 있냐면 달이 떴고요. 달 밝은 금탄 해볼게요. 금탄은 악기 소리처럼 시냇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얘는 시냇물 소리. 시냇물 소리입니다. 시냇물 소리가 와, 저 달빛과 잘 어울려서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면 자, 1곡이 어디매요? 아침 햇살이 아름다워요. 뭐 이런 식으로 2곡이 어디매요? 늦봄인데 화음이 아름다워요. 3곡이 어디매요? 녹음이 짙었는데 취변 또한 아름답구나. 4곡은 어디예요? 4곡은 어디매요? 해가 지고 난데 저문 송해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뭐냐면 고산 지역의 고산 구곡가입니다. 고산 구곡가. 그래서 거기에 이휘일의 저곡 전갑팔곡과 아주 내용도 그렇고요. 형식도 유사하게 나온 건 이의 고산 구곡가입니다. 같이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저곡 전갑팔곡은 농촌의 일이 담겼다고 그랬잖아. 그럼 다시 간쓸게 34로 가서 농촌에 해야 할 일들, 계절별로 해야 할 일들이 있었고요. 하루에 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며. 그럼 뭐야? 농가의 어떤 일들, 농가에서 해야 할 일들 나온 것들 있죠? 뭐야? 농가에서 해야 할 일들 있잖아. 해야 할 일들과 연결시킨 게 거기 보면 정학위의 농가 원령가입니다. 그게 뭐냐면 정학위의 농가 원령가입니다. 농가 원령가. 자, 이건 뭐냐면 농가에서 원령은요 다달이 쓰는 노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달거리 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달이 쓴다고 해서 달거리 노래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원령체 노래, 달거리 노래 똑같습니다. 다달이야와 1월은 어떻게 해요? 2월은 뭐 하세요? 3월은 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야? 거기에 2월령이라고 썼으니까 2월 달에 해야 할 일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농가 원령가은 얘는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1월, 2월, 3월, 4월, 12월까지 형식인데 앞에 전체 소개, 그러니까 총 13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그 달의 절기를 소개합니다. 절기를 소개합니다. 청명의 계절이요, 뭐 이런 거. 두 번째는 그 달의 감상을 합니다. 그 달의 감상. 예를 들어서 1월 같으면 어떻게 써요? 이제 눈이 녹으면서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듯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 달에 해야 할 농사일을 언급을 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그 달에 있을 세시풍속을 언급합니다. 1월 달이면 세배를 한다는 둥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1월 15일 날은 뭐 쥐불놀이를 한다는가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쭉 언급이 돼요. 이렇게 4개로 되어 있고요. 정하균은 누구냐면 정약용의 둘째 아들입니다. 자, 그래. 어디 한번 보자. 한번 읽어볼게요. 34쪽에 나온 것만.
전체가 다 나오진 않았는데 앞에 부분만 조금 나왔거든요. 그 정도만 읽어도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월은 한봄이라 한창 봄이라고요. 경칩과 춘분의 절기로다. 경칩, 춘분, 절기로다. 여기까지가 절기소개죠. 2월 달에 절기소개입니다. 지금 뭐 있어? 경칩과 춘분이래요. 경칩이라는 건 뭐야? 개구리가 깨어나는 시절. 그죠? 춘분은 낮과 밤이 같은, 시간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 있어? 그 달의 감상이 나와야겠죠? 2월 하면 나의 감상이 어떠냐면요. 초엿새 날, 6일, 좀생이로 풍흉을 안다 하니, 좀생이는 별자리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초 이른 날이니까, 초엿새 날이니까 6일. 그 2월 6일에 별자리를 본대요. 좀생이란 별자리를 보면서 그때 어떻게 풍년이 올지 흉년이 올지를 알 수 있대요. 스무날 2월 20일 날씨보와 대강은 짐작할 수 있답니다. 반갑다 봄바람이 변함없이 문을 여니 말랐던 불 뿌리는 힘차게 싹이 트고 2월달에 싹이 쓰는 거 봐. 음력 2월이니까 양력으로 하면 3, 4월 정도 될 거 아니냐. 개구리 우는 곳에 논물이 흐르는구나. 개구리 우는 곳에 논물이 흐른다는 건 그게 뭐야? 경칩과 관련된 거죠. 개구리가 깨어났으니까. 맷비둘기 소리가 나니 버들빛이 새롭구나. 여기까지가 2월 달에 느낀 나의 감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럼 이제는 2월 달에 해야 할 농사일들이 언급되겠지. 어디 볼게요. 보습 쟁기 차려놓고, 농기구입니다. 봄가리 하여보자. 봄가리 밑줄. 농기구 뭐야? 농사일만 그냥 밑줄 쳐볼게요. 외울 필요 없다. 기름진 밭 가리어서 봄보리를 많이 심고. 봄보리 심기. 목화밭은 되갈아서 목화밭 되갈기. 제때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목화밭을 갈아야 이제 목화가 필 때까지를 기다려라. 담배 모종 밑줄 잇속 심기. 이를수록 좋답니다. 그러니까 봄에 담배 모종을 심어야 되고요. 잇꽃이라는 게 있나 봐. 그걸 심어야 할 땐가 봐. 뒷동산에 나무 다듬기 밑줄. 뒷동산 나무 다듬기를 해야 하나 봐. 그게 농사일이야. 이익도 되는구나. 첫째는 과일나무요. 둘째는 뽕나무라. 과일나무 심고요. 뽕나무 심는 게 좋대요. 뒷동산에 나무 다듬기가 그건가 봐. 그러니까 과일나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요? 그 과일 열매가 맺히잖아. 뽕나무도 열매가 맺히니까 그거 먹나 보죠. 뿌리를 다치지 말고 비 오는 날 심어야 합니다. 과일나무와 뽕나무 같은 거는 비 오는 날 심는 거래. 솔가지 찍어다가 줄쳐? 울타리 새로 하고. 울타리 새로 만들기. 담장도 손보고. 담장 손보기. 개천도 쳐올려라. 개천 정리. 그죠? 이런 식으로 농사일들이 쭉 언급된다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겠어? 이제 그 달에 해야 할 세시 풍속들이 쭉 언급된다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구나. 봐두시면 되겠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음 거로 넘어갈게.